안녕 아이들. 오늘은 전근대 한국사에 의해 고대 국가의 지배체제 중 두 번째 단원 초기 국가의 형성에 대해서 우리 같이 알아보려고 해요. 지금 교과서 페이지로는 우리 지난 시간에 선사문화의 전개를 했잖아요. 구석기, 신석기.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깜빡하고 11쪽에 있는 탐구교실 안 했는데 탐구교실의 내용이나 10쪽의 하단에 있는 풀이들은 빈칸 채워보기는 여러분들이 각자 해보시길 바라고, 오늘은 12쪽에 있는 초기 국가의 형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 이제 구석기와 신석기를 지나서 청동기와 철기 시대에 처음으로 등장하게 됐던 국가들, 고조선부터 시작해서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삼한과 같은 나라들을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청동기와 철기의 보급부터 보겠는데요. 우리가 기원전 8000년경부터 새로운 석기인 신석기가 사용됐다라고 했고, 한반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기원전 3000년경 전부터 금속이 처음 사용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중학교 때 많이 배워왔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죠? 원래 공부라는 게 뒤에 있는 부분, 중간에 있는 부분은 잘 기억하지 못하지만 처음에 있는 부분은 기억을 잘 하잖아요. 그래서 중학교 때 배웠던 청동기와 철기, 이 부분도 잘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처음 사용하게 됐던 금속기는 바로 청동이었죠. 청동은 보통 구리와 주석과 아연의 합금으로 보고 있는데, 녹는 점이 낮기 때문에 보통 인류가 처음으로 사용했던 금속기 중 첫 번째로 꼽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런 금속기가 처음 사용되면서 나타난 변화들이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 변화는 아무래도 농경의 발달에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등장하는 도구가 있는데 바로 이 도구예요. 바로 청동기를 상징하는, 별이 이상하네요. 반달 돌칼이라고 하는 청동기입니다. 원래 일반적으로 청동기 하면 이 아래에 있는 것처럼, 이것처럼 비파형 동공과 같은 것이 가장 대표적인 도구이지만, 청동은 당시 굉장히 귀중한 도구였었기 때문에, 물질이었기 때문에 이 청동기로 농경에 필요한 농경기구를 제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청동기 시대의 농기구를 만드는 재질은 바로 돌칼과 같은 돌입니다. 하지만 과거 신석기 시대보다 훨씬 더 도구를 잘 만들었고 농사 기법도 발달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농경이 발달하게 됐고, 그에 따라서 뭐가 등장했냐면 잉여라는 것이 등장했어요. 잉여는 나머지 잉자에 나머지 여자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농사를 시작하고 생산물을 만들어냈는데, 신석기 시대까지만 해도 생산해낸 농산물로는 먹고 사는 것을 모두 다 해결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하지만 청동기 시대에 와서 이제 먹고 남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잉여였고, 이 잉여를 누가 갖냐에 따라서 부자가 되거나 가난한 자가 되고, 이런 빈부의 격차는 다시 어디로 이어지냐면 지배를 하는 지배층과 지배를 받는 피지배층이라는 계급의 출현을 시킨다고 볼 수가 있어요. 계급이 출현됐다라는 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증거가 바로 아래쪽에 있는 고인돌입니다. 고인돌. 보통 지배층의 무덤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왜 지배층의 무덤이라는 것을 보다 더 확신하고 있냐면 요게 고인돌이잖아요. 요 위에 있는 것을 덮개돌이라고 하는데, 덮개돌이 이렇게 고인돌 위쪽으로 올라와 있는 고인돌도 있고요. 또는 이렇게 생긴 고인돌도 있죠. 이렇게. 아이고, 힘이 익숙치 않아서. 덮개돌이 훨씬 더 두툼하고 크고 고인돌이 잘 안 보이는 거, 이런 돌도 있는데, 아래와 같은 고인돌을 보통 북쪽에 많아서 북방식 고인돌 또는 탁자처럼 생겼다 해서 탁자식 고인돌이라고 부르고, 위에 있는 이런 고인돌을 보통은 남쪽에 많아서 남방식 고인돌 또는 바둑판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바둑판식 고인돌이라고 많이 부르고 있어요. 덮개돌의 무게는 보통 바둑판식 고인돌이 훨씬 더 무겁습니다. 하지만 여기 보이는 탁자식 고인돌의 덮개돌도 굉장히 무거운데요. 이 정도 크기라면 보통 한 10톤 정도 된대요. 그리고 10톤 정도 되는 무게를 나르기 위해서는 몇 명이 필요하냐면 약 120명가량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적어도 이 무덤을 만드는데 120명가량의 사람이 소요됐을 것이라는 거고, 이 무덤의 주인은 그 인원 이상의 사람들을 지배했던 지배자, 지배층이 된다는 거겠죠. 또한 이런 지배층은 스스로 자신이 하늘의 자손, 하늘천, 자손 손자에서 하늘의 자손이라는 천손사상 또는 이거를 선택받은 사람이다라고 해서 선민사상을 내세우면서 권위를 내세우는 모습들을 보여요. 청동기 시대의 특징은 농경이 발달했고 지배계급이 생성됐으며, 천손, 스스로 선택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청동으로 만들어진 이런 의식용 도구, 무기를 이용해서 지배층의 특권을 높이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점이에요. 자, 그런데 시간이 오래 지나지 않아서 청동기의 뒤를 이어서 새로운 금속이 보급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금속은 철기였고요. 철기는 우리 일상생활에 많이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흔히 구할 수 있는 도구라는 점이고, 이 때문에 청동기 시대에는 청동기로 농기구를 만들지 않았지만 철기 시대에는 철제 농기구가 만들어집니다. 청동기 시대는 여전히 돌로 만들어진 농기구로 사용되다가 철기 시대 때 철제 농기구가 사용되니까 당연히 농업 생산력 크게 발전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또한 철로 뭐도 만드냐면 무기도 만들어요. 그래서 부족 간의 전쟁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서 정치 세력 간의 통합과 복속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특징도 보입니다. 물론 전부 다 철제 무기만 있는 것은 아니고 이런 도구도 있어요. 요거는 앞서 봤었던 비파형 동검과 매우 흡사하게 생겼죠. 하지만 가느다라다라고 해서 가느다랄 세자를 써서 세형 동검이라고 보통 부르고 있고요. 세형 동검은 함께 발견되는 것이 있어요. 바로 요겁니다. 요 동검을 만들기 위해 또는 청동기를 만들기 위한 제작 틀이죠. 이거를 거푸집이라고 부릅니다. 거푸집이 함께 발견됐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청동 제품을 그 장소에서 만들었다는 것을 뜻하고, 여기다 세형 동검은 앞서 봤던 비파형 동검이 주로 우리나라 한반도 북부나 만주 지역에서 많이 발견됐과는 달리 세형 동검은 한반도에서 많이 발견됐기 때문에 한국식 동검이라는 명칭을 지니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 두 가지가 함께 발견되면 독자적인 청동기 문화가 철기 시대 때 발달했다라는 말도 하고 있습니다. 철기 시대는 농기구와 무기를 통해서 농업 생산력도 발전했고, 부족 간의 전쟁 증가로 정치적 세력이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청동기도 독자적으로 발전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청동기와 철기가 발달하면서 국가가 형성될 텐데요. 국가의 형성을 보기 앞서서 우선 우리 교과서 15페이지에 청동기의 보급과 철기의 보급과 관련된 탐구 교실 자료가 잘 나와 있습니다. 앞서 우리 비파형 동검만 봤는데 거친 무늬 거울과 청동 방울도 볼 수 있고요. 좀 전에 봤었던 반달 돌칼의 사용 모습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위에서 제시한 유물들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청동기 시대 특징을 설명할 수 있겠죠. 설명해 보시고, 농경 발달, 계급 사회 형성해 보시고, 오른쪽에 있는 자료 2는 철기 문화의 보급에서 철제 농기구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철제 무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지 대충 떠오르잖아요. 농업 생산력 발달하게 됐겠구나, 내지는 정치적 세력 간의 활발한 독속이나 점령이 증가하겠구나라는 내용도 찾아볼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어쨌든 이런 금속기의 발달은 빈부의 격차, 지배계급,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국가의 성립에 이르게 됐고,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이 국가예요. 고조선. 고조선은 크게 두 개의 고조선을 나누는데, 하나는 단군의 고조선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다음 장에서 보게 될 위만의 고조선이에요. 단군의 고조선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선생님이 따로 얘기해도 되나? 잠깐 얘기하면 너무 유치해서 말하기 그런데, 옛날에 하늘나라에 환웅이라는 하늘님이 살았고, 환인이라고 하는 하늘님이 살았고, 환인의 아들
환웅이 있었는데 환웅은 항상 인간 세상을 굉장히 좋아하더라. 결국 아버지 허락받아 어느 날 자신을 따르는 풍백, 운사, 우사와 같은 신하를 데리고 아사달로 오게 됐고 이 환웅을 보기 위해 호랑이와 곰이 가더니 인간이 되고 싶다 라고 요청하자 환웅이 쑥과 마늘을 주며 100일 동안 견디면 인간이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호랑이는 견디지 못했고 곰은 견뎌내서 웅녀가 되었고 아무도 결혼하려고 하지 않자 웅녀는 결국 환웅과 결혼하여 단군 왕검을 낳게 되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너무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죠, 여러분들. 자, 어쨌든 그래서 단군의 고조선은 특징이 뭐냐면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졌다는 점이에요. 만주와 한반도 지역의 부족을 통합하며 국가를 형성했다고 하는데 무엇을 통해서 볼 수 있냐면 우리 교과서 12페이지를 보면 하단에 지도가 나와 있죠. 고조선이 있었다는 기록은 있는데 명백히 어디 위치에 있었는가를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보통 유물을 통해서 고조선의 세력 범위를 유추하고 있는데요. 먼저 여기 보이는 비파형 둥검의 출현 지역들이 보이고 탁자식 고인돌의 출현 지역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함께 많이 출토되고 있는 이 지역, 바로 이 지역이 고조선과 관련된 세력 범위가 아닐까라고 유추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단군 신화를 통해서 우리는 신화 안에서 역사적 사실을 뽑아낼 수 있다라고 중학교 때 배웠을 텐데 예를 들면 호랑이, 곰, 진짜 사람이 아니겠죠? 바로 이들을 토템으로 하는 토템. 신석기 시대부터 등장했던 원시, 신앙도 볼 수 있고요. 풍백, 운사, 우사와 같은 사람들을 갖다 농경과 관련된 이야기네. 농경사회였구나. 알 수 있고 지배를 받는다, 피지배다, 지배 계층이 생겨나게 됐다, 계급이 출현하게 됐다는 것도 알 수 있고 단군, 왕검이라는 명칭을 통해서 종교적 지배자, 단군이라는 명칭은 제사장을 의미하거든요. 왕검이라는 명칭은 정치적 왕과 같은 존재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재정이 일치된 사회라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점이죠. 자, 이런 고조선이 기원전 2333년에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기원전 194년경에 큰 변화가 생깁니다. 바로 변화는 위만으로부터 비롯돼요. 기원전 194년 위만이라는 자가 중국에서 넘어왔다고 하는데 중학교 때 아마 배웠을 거예요. 위만은 과연 조선 사람이냐 중국 사람이냐 여전히 논쟁이 뜨거운 사람이고 어쨌든 중국에서 넘어왔는데 조선 사람처럼 머리를 하고 있었고 조선 옷을 입고 있었고 들어온 이후에도 나라 이름을 바꾸지 않고 조선 사람들을 계속 신하로 등용하는 것으로 봐서는 아마도 한나라에 살고 있었던 이주민이 아니었겠는가라고 파악하고 있는데 194년에 들어왔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큰 변화는 철기 문화가 기반이 됐다는 점이에요. 앞서 봤던 단군의 고조선은 청동기 문화였고 위만조선은 철기 문화 기반으로 만들어진 국가였고 또 하나 위만조선 하면 생각해야 할 것이 중개무역이에요. 굉장히 번성한 나라였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유가 위만조선이 지금 여기에 위치해 있는데요. 당시 중국은 한나라였고 한반도 남부에는 진이라는 국가가 있었는데 고조선이 했던 일은 뭐냐면 한나라로부터 물건을 사가지고 비싼 값에 진나라에 판매하고 진나라의 물건을 사가지고 한나라에 비싼 가격에 판매를 하는 중개무역을 통해서 크나큰 이득을 봤다는 점이에요. 여기에 불만을 품었던 기원전 108년 한나라의 아주 유명한 중국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황제 중에 한 명인 한무제가 침입을 해왔고 결국 고조선 내부에 위만조선 내부에 내분으로 멸망을 하고 말았다라는 내용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고조선을 끝내야 되는데 고조선은 팔조법이라는 것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팔조법의 내용은 조금 이따 보도록 할 거예요. 팔조법. 자, 고조선 멸망 이후에 원래는 중국이 만든 요 한나라가 만든 네 개의 군이 만들어진대요. 네 개의 군. 뿅뿅뿅뿅 해서 네 개의 군. 그래서 한사군이라고 불리는데 가장 유명한 군이 아마도 여기 평양 지역에 있었을 것이라고 유추되고 있는 낭랑군을 비롯해서 진번, 임둔 이런 군들이 만들어진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중국의 어느 정도의 세력 근거를 삼았던 지역에서 이제 중국 세력을 몰아내면서 새롭게 등장하는 우리나라들
우리나라 여러 나라들이 등장하는데 이런 여러 나라들을 봐야 돼요. 자, 그런 여러 나라들을 보기에 앞서서 잠깐 다시 교과서로 넘어가면 여기 있죠. 이제 여러 나라가 성립을 합니다. 어떤 나라를 볼 거냐면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마, 진, 변 3한을 보도록 할 거예요. 위치 중요하니까 위치도 함께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여러 나라들이 성장하는데 보통 국가는 성장하는 단계들이 있대요. 예를 들면 국가가 만들어지기 이전 단계는 부족 단계예요. 부족. 족장이 다스리는 단계. 족장은 보통 많이 모이면 여러 부족을 통합하면 군장이라고도 불리게 되는데 여러 군장들이 있는 단계였고 이런 군장 국가 또는 족장 국가가 한 지역 내에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앞서 우리가 지도를 보면서 옥저, 동해, 사만 이렇게 불렀는데 옥저 안에 수많은 자그마한 족장, 군장 국가들이 존재하고 있고 동해도 있었고 만의 경우에는 정확한 숫자가 알려져 있는데 54개국의 소국으로 이루어졌다. 진안과 변화는 12개의 소국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전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마한이라는 경계 안에 54개국이나 되는 이런 국가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자그마했겠죠. 아직 왕 있어요, 없어요? 왕 없습니다. 왕이 등장하는 시점은 연맹 왕국 단계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정말 초기의 국가와 같은 형태가 나타나게 돼요. 왕이 존재하고 있고 과거의 족장, 군장이었던 사람들이 왕의 부하들, 관리들로 들어가게 되는데 특징은 뭐냐면 왕과 완벽하게 합치되지 않고 지금 따로따로 떨어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 과거 족장들이, 군장들이 다스리던 지역들을 여전히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족장의 경계를 넘보거나 공격하거나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왕은 권한이 강해요? 약해요? 당연히 약하겠죠. 그래서 연맹왕국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왕권이 미약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국가가 좀 더 발전하게 되면 바로 이와 같은 형태가 돼요. 왕은 드디어 피라미드예요. 피라미드. 정점에 올라서서 아주 강력한 왕권을 구가하게 되고 과거의 족장들, 관리들은 이제 자신의 세력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고위 관료, 고위 귀족으로 어떤 사람들은 하위 관료, 하위 귀족으로 각각 형성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국가를 보통 고대 국가라고도 부르고 왕이 있는 중앙으로 권력이 집중되기 때문에 중앙 집권 국가라고 불러요. 고조선 멸망 이후에 등장하는 철기 문화를 토대로 등장하는 여러 국가들이 바로 군장 국가와 연맹왕국 단계를 거치면서 발전하게 되고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사만과 같은 나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중에 부여, 고구려 그리고 사만 중에 백제, 사로국, 신라는 연맹왕국 단계, 초기 국가 단계까지 발전하지만 나머지 국가들은 보통 군장 국가 단계에서 멸망하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초기 국가의 정치적 특징 그리고 사회적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정치적 특징을 보면 초기 국가, 아까 이거였잖아요. 초기 국가. 그리고 모습 잘 보세요. 연맹왕국 단계. 여러 소국이 맹주국을 중심으로 결합한 연맹체, 맹주국, 왕이 있는 국가입니다. 요거를 중심으로 모인 연맹체고 우세한 정치 세력이 주변 부족을 복속하고 통치하기 위해 정치 조직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등장하게 되었다. 정치 운영은 왕은 전쟁, 외교 등 대외 활동에서 권한을 행사했고 족장들, 군장들이라고 불렀던 사람들은 일종의 자치권을 인정받아 왕의 간섭 없이 자기 집단을 지배하기도 했으며 또한 국가의 중대상은 왕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군장, 족장들과 함께 논의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고구려의 제가회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는 고구려 말로 부여나 고구려 똑같이 군장들, 족장들을 뜻하는데 제자가 모두 제자예요. 모든 족장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를 말합니다. 이러한 정치 특징을 잘 보여주는 교과서에 사료가 있으니까 한번 보면 아이고 13페이지 하단에 보면 자료 여러 나라의 정치 운영들이 있고 먼저 부여에 대해 나와 있어요. 부여
나라에는 왕이 있다라고 돼 있고, 잘 안 되네요. 모두 가축 이름으로 관직명을 정해서 특이해요. 마가, 우가, 저가, 구가라고 한대요. 마가, 우가, 저가, 구가. 말, 소, 돼지, 개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부여로부터 바로 윷놀이가 시작됐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모든 가들은 별도로 자기 지역을 다스리는데 그 지역을 사출도라고 부른다. 그러면 뭘 볼 수 있냐면 이게 부여라고 한다면 부여는 왕이 있고요. 군장들을 뜻하는 명칭이 마가, 우가, 저가, 구가가 있고 각 군장들이 다스리는 지역을 뭐라고 부르면 사출도라고 부른다는 점이에요. 아, 이 얘기를 하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고, 나머지도 좀 읽어보면 고구려 같은 경우는 본디 5부족이 있는데 연노부, 전노부, 순노부, 관노부, 계로부가 그것이다. 아, 5부족이 있구나. 왕권이 미약해서 처음에는 연노부였지만 지금은 계로부에서 왕위를 차지하고 있다. 왕권이 약하다는 거죠. 이 두 나라는 그래도 왕위는 연맹왕국이고 아래에 있는 나라들은 연맹왕국 단계까지 이르지 못했다라고 돼 있어요. 옥저와 동해는 왕이 없다. 읍군과 삼노라는 군장들이 있다. 족장들이 있다. 마한이 사만 중에 가장 강대했는데 그 종족들이 함께 왕을 세워 목지국을 도파했는데 사만 지역의 왕으로 군립했다. 점점 강해지는 국가가 등장하지만 연맹 왕국 단계까지는 아니고 조만간 이 사만에서 백제와 신라가 나오겠구나라는 정도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페이지 14쪽에 있는 페이지 14쪽 교과서를 한 장 넘겨서 14쪽 보면 고조선의 여러 나라의 모습으로 넘어가는데, 자, 어떤 모습이냐? 먼저 노동력과 사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 만들어졌더라. 고조선의 8조법 볼 수 있고요. 부여의 한 가지 잘못에 12배 배상하는 일책 12법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노동력을 중시하는 혼인풍속, 결혼을 할 때는 노동력을 중시한대요. 대표적인 경우가 고구려의 서옥제라는 풍습이 있고요. 음락 단위의 공동체를 중시해서 옥저와 동의에서는 특히 동의의 책화를 보면 서로 간의 부족 간의 경계를 넘어서지 않는다라는 내용도 찾아볼 수 있대요. 이거 역시 교과서에 있는 자료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보면 14쪽에 중단에 보면 고조선의 8조법 나와 있고요. 고조선의 8조법 나와 있죠. 그래서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죽이고 이렇게 나와 있고 한번 읽어보시고, 부여에서는 잘못을 하면 12배로 배상한다라는 내용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결혼 풍속으로는 고구려의 서옥제 나와 있습니다. 혼인을 맺을 때 혼산날이 결정되면 여자 집에 장집이 졌다. 이를 서옥, 서자가 사위 서자거든요. 여자 집에서 남자가 아니라 사위의 집, 서옥을 지어놓고 여기서 노동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식을 낳아서 장성하면 신랑은 아내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런 내용 나와 있고, 동해 같은 경우는 책화라는 풍습이 있는데 풍속은 산관애를 중시하고 산관애를 중시해서 함부로 침범하면 서로 침범하지 않는다는 거죠. 함부로 들어가지 않는다. 근데 만약에 음락을 함부로 침범하면 노비와 소, 말로 배상하는데 이를 책화라 한다. 아, 서로 간의 경계선을 굉장히 중요시했구나라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정리교실도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초기 국가 형성인데 이 내용을 좀 더 정리해야 나중에 시험 문제 좀 풀 때 좋을 것 같아서 쌤이 이렇게 정리해봤어요. 여러 나라를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사만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부여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출도가 존재했다라는 점, 왕권이 미약했죠. 고구려 같은 경우는 왕 아래 여러 대가, 가가 군장, 족장을 말한다고 했어요. 여러 큰 군장들이 관리가 돼서 거느리고 있는데 이들과 함께 논의를 해야 되는 제가회의가 있었다는 것이 특징이었고, 옥저와 동해 고구려의 압박으로 인해서 성장하지 못했다. 그래서 군장국가 단계에서 멸망했던 나라고, 사만 군장국가 단계였는데 사실 여기 이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있더라고요. 사만하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입니다. 재정분리. 사만은 군장들도 있는데요. 신지, 읍차라는 군장들이 있는데 이 군장들 외에도
누가 있냐면 제사장이 있대요. 제사장의 이름은 천군으로 알려져 있고 이 천군은 왕, 그러니까 신지, 읍차와 같은 군장들과는 별도로 자기 지역이 따로 있대요. 그게 소도입니다. 그래서 왕이라 할지라도 신지, 읍차와 같은 군장이라 할지라도 범죄자가 소도로 숨어들면 이를 잡지 못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뭘 할 수 있냐면 재정, 종교라고 했죠. 정치라고 했죠. 이것이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대요. 무엇과 반대예요? 앞서 봤던 고조선의 단군, 왕검, 재정, 일치사회와 반대죠. 다시 말하면 고조선의 재정 일치보다 사마는 재정 분리됐으니까 더 발전된 사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재정 분리 중요하니까 잘 보도록 하시고, 부여 경제는 농경과 목축, 고구려 반농사 식량 부족했다. 대신 옥조와 동이가 풍부했기 때문에 이것을 고구려가 빼앗았다는 거죠. 고구려 나쁘다고 하면 안 되나요? 사만의 경우에는 벼농사가 발달했고 특히 철 생산이 활발했는데 마한 변한 진안 중에 변한이 철 생산이 풍부했다고 하고 이 변한이 나중에 가야가 되는데 가야 역시 특징 중 하나가 철 생산이 풍부하다는 점입니다. 사회적 풍속으로는 부여는 순장, 사람이 죽으면 지배층일 경우 살아생전에 그를 모시던 그런 하인들을 같이 묻는 풍습이 남아 있었고, 고구려는 앞서 봤었던 서옥제 알려져 있고요. 옥조는 서옥제와 정반대 개념의 결혼 풍습. 여자아이가 남자 집에 혼인을 하는데 어렸을 때부터 간대요. 돈을 주고. 그래서 일종의 매매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조계혼, 책화. 아까 책화 봤었죠. 책화 중요하고요. 또한 모든 나라들이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제천 행사가 있었어요. 부여의 경우에는 10일에 지냈던 영고. 12일에 지냈다? 아마도 목축 사회였기 때문에. 고구려 같은 경우는 동맹이라는 제천 행사가 있었고, 동해의 경우에는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 그리고 사만의 경우에는 5월과 10월, 농사 많이 지었으니까 제천 행사 5월과 10월에 있었던 계절제라고 하는 제천 행사가 있어요. 이러한 제천 행사들은 지금까지 영향을 남기고 있어서 지금 우리가 명절로 삼고 있는 추석의 경우가 바로 이렇게 제천 행사가 명절화된 대표적인 명절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좀 시간을 너무 오래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빨리 하느라 말을 빨리 해서 진행했으니까 여러분들 천천히 한번 교과서와 학습지를 확인하면서 학습하시고, 교과서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등교에서 만난 날을 기대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